자, 20외대 2호 26번입니다. 메타포라는 개념을 먼저 이해하시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요. 다 아시다시피 은유입니다. 그럼 제가 이렇게 물어볼게요. 은유는 무엇입니까? 자, 은유의 어머니가 유비입니다. 유비, 유추. 유비, 유추라는 것은 어떠한, 여기서 끊어야죠. 여기서 끊어보세요. 두 가지를 비교하는 일입니다. 두 가지를 비교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들 사이에 어떤 점에서 비슷한 점을 기반으로 비교하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유사점, 유사성 이렇게 번역을 해요. 유사점 혹은 유사성 이렇게 번역을 하는 건데, 그렇게 두 개의 두 사물의 유사성을 바탕으로 비교하는 행위를 문학에서는 유비한다 혹은 유추한다라고 말을 해요. 유비 혹은 유추. 자, 그래서 요 용어가 해시태그죠. 해시태그 100만 개예요. 편입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어널러지. 자, 그러면 무슨 얘기인가? 시인이 호수를 보고 있었어요. 호수가 잔잔해요. 그걸로 끝나면 보통 사람이죠. 시인이 아니죠. 그랬더니 시인이 자신의 마음속을 들여다보니 평온해요. 이렇게 전혀 상관없을 것 같은 것들의 유사성을 이렇게 뽑아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린 시절에 유치원에서 이렇게 어부 아저씨에게는 그물이 중요해요. 목수 아저씨에게는 뭐가 중요할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많은 어린이들이 뭐 망치요, 톱이요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렇죠? 아주 유비가 잘 된 거죠. 왜? 어부 아저씨의 가장 중요한 생계 도구가 그물이듯이 목수 아저씨의 가장 중요한 도구가 망치 아니면 톱이잖아요. 그러한 관계의 유사성을 사항관계로 파악한 것을 유비 혹은 유추라고 한다면, 이 유비 유추가 삼항관계로 축약되는 것을 지규, 시밀리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요 위에 이 호수 내 마음은 호수 같이 잔잔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잔잔하다. 그러면 여기 같이라는 표현이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같이라는 표현이 들어감으로써 이 삼항이 연결이 돼요. 삼항이 연결되고 이 말을 듣는 우리는 나머지 요 요소를 떠올리는 거죠. 지금 시인의 마음이 평온하구나라는 것을 떠올리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한 단계 더 나가 봅시다. 이 관계가 삼항관계가 다시 이항관계로 축소된 것을 은유라고 합니다. 이제 디립다 시인은 내 마음은 호수같이 잔잔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내 마음은 호수요라고 해서 말하자면 is로 연결시켜 버립니다. 내 마음은 곧 호수다라고 합의를 시켜버려요. 유니언 시켜버려요. is라는 것은 이다라는 말이니까 유니언, 통일 혹은 합일 혹은 일치시켜버린다 이거죠. 내 마음이 곧 호수다 이렇게 말을 해버리는 거죠. 유치한 선생님의 유명한 19절 아닙니까? 저것은 소리 없는 아우성이라고 했어요. 그럼 이때 저것이라는 것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깃발이잖아요. 이 깃발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시각적인 이미지인데 소리 없는 아우성이라고 해서 어떤 면에서 청각을 우리에게 연상시켰으니까 이걸 뭐라고 그래요? 공감각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지금 말했다시피 이걸 is로 연결시켜 버렸으니까 깃발이 아우성이다라고 말해버렸으니까 은유죠. 그 다음에 소리는 소리인데 소리 없는 아우성이다라고 말함으로써 역설법이 완성이 되죠. 패러독스가. 그래서 이 한 구절 속에 역설법, 공감각적 기법, 은유적 기법이 다 녹아 들어가 있는 한국 시의 최고의 한 구절이 탄생한 것 아닙니까? 저것은 소리 없는 아우성이라는 한 구절 속에. 자,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선생님이? 지금 은유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읽을 거잖아요. 은유라고 하는 것에 어머니가, 그렇죠? 어머니가 이렇게 은유의 형은 지규고 그 은유와 지규의 어머니가 부모님이 바로 요 유추라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다음에 또 말씀드릴게요. 자, 이제는 또 codify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codify라는 것은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겁니다. 원래 이 단어는
법률 용어로서 법전으로 만드는 것을 우리가 성문화하다잖아요. 즉 체계적인 법전으로 분류하는 거죠. 정돈하는 것을 말했는데 이건 법학에서나 이 용어를 이 뜻으로 번역하겠고 일상생활에서는 분류하다 여기 나오는 categorize와 거의 비슷한 뜻으로 사용됩니다. 자, 트랜스포즈도 마찬가지죠. 트랜스포즈는 원래 전문 용어로 조옮김하는 거예요. 다장조를 뭐 사장자로 조옮김하다. 우리 그렇죠? 음악 시간에 했었죠. 그 뜻으로는 음악가들이나 하겠고 우리는 위치를 바꾸다 혹은 표현의 맥락을 바꾸다라는 말이에요. 자, 여기서 중요한 용어를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 맥락이라는 용어가 나왔습니다. 맥락이란 영어로는 컨텍스트라고 하는 것인데 컨텍스트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장소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강의실이라는 장소가 있다고 머릿속에 상상해 봐요. 근데 그 장소가 뭘로 바뀌어요? 시장으로 바뀝니다. 그럼 뭐가 바뀌어요? 상황이 바뀌잖아요. 자, 강의실의 사람들의 관계와 목적은 뭐예요? 학습이겠죠, 학습. 근데 시장에서는 거래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장소가 바뀜으로써 그 장소에 참여하고 있는 주체들의 관계와 그 다음에 태도와 상황 모두가 바뀌는 것을 우리가 흔히 맥락이 바뀌었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면 맥락이란 곧 뭐다? 장소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되고 장소가 바뀐다는 건 곧 뭐다? 상황이 바뀌는 것이다. 그 장소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의 관계가 변화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맥락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맥락을 바꾸는 것을 트랜스포즈했다 이런 말을 하는 거죠. 해시태그 100만 개. 자, categorize라는 것은 유사한 사람이나 사물, 그렇죠? 유사한 사람이나 사물로 이렇게 한 무더기로 모아주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이 무더기를 우리는 클래스라고도 하고 그래서 classify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죠. 이거 분류하다를 클래스라는 단어로 쓰고 이 그룹을 또 다른 이름으로는 category라고도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categorize라고 부르기도 하는 거죠. 알겠죠? 유사한 사람 혹은 유사한 물건들끼리 한 무더기로 모으는 것. 그걸 뭐라고 해요? 분류하다, categorize하다 혹은 classify하다. 자,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ing 그러면 뭐뭐함에 있어서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면 은유에 관한 글을 검토함에 있어서 it 가주어, 투진주어. 자, 고려하는 것이. 자, 이 it은 뭐겠어요? it은 은유죠. 은유를 고려하는 것이 유용하겠다. 자, continuum. 그럼 좀 어려운 단어인가요? 연속선 혹은 연속선이죠. 그러니까 on어가 붙었으니까 연속선상에서 존재하는 것으로 고려하는 편이 도움이 되겠다. 언어적 관습성, conventionality, 관습성이죠. 자, 관습적 은유. 자, 선생님 수업 시간에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것이 대립혈통이라는 개념을 쓰게 될 텐데요. 지금 보시면 두 개의 대립혈통이 나오잖아요. 하나는 관습적이다라는 용어가 나오고 하나는 새롭다라는 용어가 나와요. 자, 그러면 은유 중에는 관습적인 은유와 신선한 은유가 있는데 이 용어들이 반영되어 있는 것 같아요. 자, 수동태, 투부정사의 수동태 반영되어 있는 것 같다. such as 예를 들어 어떤 terms 용어에서 자, 죽은 은유. 죽은 은유는 다시 누구 혈통이에요? 이렇게 되겠죠. 관습의 혈통이겠죠. 죽은 은유와 살아있는은 신선한 은유라는 용어로 되겠다. 학술적 연구에서 자, 데디아라는 주장이 존재한다. 데디아라는 주장이 존재한다. whereas 접속사예요. 관습적이고 죽어버린 은유는 더 이상 뭐예요? 보여지지 않는다. 더 이상 눈에 띄지 않는다. 자, 독해할 때 자, 부비양은 항상 사랑의 하트 표시를 치세요. 왜냐하면 지금 밑에 일치 문제가 나와 있잖아요. 일치 문제가. 그럼 일치 문제는 항상 부비양에서 나와요. 부정 표현, 비교 표현, 양보 표현에서 나와요. 자, 지금 놀롱고는 어디에 해당해요? 그렇죠. 부정 표현이죠. 그러니까 꼭 사랑의 하트 표시를 쳐주거나 지금처럼 밑줄을 쳐줘야 돼요. 눈에 띄지 않는다. 반면에 신선하고 살아있는 은유는 여전히 간주된다. 뭘로? 어떤 쇼킹한 것으로 아주 우리한테 충격을 주는 상상력의 합일로서. 자, 아까 합일이란 말 설명했어요. 은유할 때 상상력의 합일로서. 예를 들어서 우울증은
마음의 암이다. 자 보세요. 우울증 is 암인 거죠. 암. 그러니까 이렇게 합일시켜버린 거죠. 우울증과 암을 합일시켜버린 거죠. 근데 육체의 암은 아니니까 마음의 암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이러면 신선한 은유가 되는 거죠. 은유라는 것은 전형적으로 분류된다. 코디파이를 분류된다로 해석하자고 아까 말씀드렸죠. 분류된다. A는 B인 것으로 분류된다. 여기서 whereby라는 것은 이제 관계부사인데 요 관계에서 이런 말이에요. 앞서 말한 거기서 이런 말이에요. 자, whereby 여기서. 그럼 여기서란 앞서 말한 데서. 즉 앞서 말한 게 지금 관계잖아요. A는 B라는 관계에서 그 해석의 과정 속에 특정한 B의 특징들이 자, 트랜스포즈 조옮김되어진다 혹은 아까 뭐 된다? 그렇죠. 맥락이 바뀌어지게 된다. 어디로? A 위로, A의 속성으로. 그러니까 아까 어떻게 됐어요? 내 마음이라고 하는 어떠한 내 마음은 호수요 이렇게 말을 해보니까 바로 이 호수가 가진 속성 뭐였어요? 잔잔하다는 속성이 이렇게 트랜스포즈 되는 거예요. 알았죠? 트랜스포즈 조옮김 되는 거죠. 알겠죠? 맥락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잔잔하다는 것을 내 마음이라는 맥락으로 가져오면 무슨 뜻이 된다? 그렇죠. 평온하다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알겠죠? 자, 사랑의 하트 표시 쳐야죠. 양보 표현이니까. 양보 표현. 비록 뭐뭐일지라도 자, 은유의 용어가 종종 is, 이다라는 단어를 사용할지라도 이때 is는 표현할 뿐이다. 관계를 표현할 뿐이다. 자, 후치수식 가장 잘 표현되어지는 즉 can be thought of as 뭐뭐인 것으로 여겨지다. 뭐뭐인 것으로 여겨지다라는 용어로 가장 잘 표현되어질 수 있는 관계로 표현된다. not 사랑의 하트 표시 쳐야죠. 왜? 부정 표현이니까. 뭐뭐는 아니다. 즉 똑같다는 말이거나 동등하다는 말은 아니고 뭐뭐로 여겨질 수 있다는 말이다. 자, 제목을 물었죠. 제목을 묻는다는 것은 머릿속에서 항상 이것은 무엇에 관한 글이냐. 자, 무엇에 관한 글이죠? 이걸 소재라고 해요. 은유에 관한 글이죠. 은유. 자, 소재는 은유예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했죠? 두 가지로 얘기했잖아요. 은유의 종류에 대해서 죽은 은유, 살아있는 은유, 관습적인 은유, 신선한 은유. 그 다음에 해석을 할 때 그것은 일종의 뭐뭐로 간주되어질 수 있다로 생각해야지 동등한 것이다라고 이해해서는 안 된다. 즉 해석의 방법이 나온 거죠. 즉 분류 방법과 해석 방법이 나왔다. 그래서 지금 은유라고 하는 어떤 소재는 다 선택지에 담겨 있어요. 은유. 그런데 이 말을 가장 잘 표현한 건 뭐겠어요? 은유의 분류와 해석의 방법들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비양 표현을 가지고 선택지가 만들어지는 거 보세요. 관습적인 은유는 더 이상 쉽게 독자들에 의해 간파되지 주목받지 못한다 그랬는데 주목받는다 이렇게 해서 부정 표현 아까 우리가 주목했었죠. 그 다음에 죽은 은유는 쇼킹하지 않죠. 죽은 은유는 사람들이 알아차리지 못하죠. 쇼킹하지 않죠. 그 다음에 은유에서 is라는 단어는 equivalent라는 단어를 읽으면 안 된다라고 아까 또 부정 표현 또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남은 건 3번 은유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암이다라고 하는 것은 신선한 은유에 속한다. 아까 본문에서 확인했던 내용이죠. 예, 오늘 20, 25, 26번 해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